때문에 네, 오늘 별다른 소개 없이 바로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의21의 김소미 기자이고요. 12번째 보조사제인 이학주 배우님 그리고 상영관에서 같이 영화를 보셨어요. 미드나잇 선의 강지숙 감독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크게 쳐주세요. 먼저 이야기 좀 나눠보고 후반부에 같이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은 12번째 보조사제와 미드나잇 선 이 두 편 모두 2014년에 처음 발표가 된 작품들인데요. 벌써 거의 7년 전 작품이고 이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는 것이 두 분은 기분이 좀 이상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예전의 단편 영화로 관객과 만나는 소감 어떠신지 좀 가볍게 들려주시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사실 되게 생생한 그 기억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7년이 지나면서 많이 잊어먹었을까봐 걱정이고 최대한 기억을 짜내서 궁금하신 것들 제가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영화제에서 상영이 된 건 2014년인데 영화를 촬영했던 거는 2012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9년이 됐는데 만든 지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또 되게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9년 후에 이 영화에 대해서 관객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9년이라니 정말 시간 흘러면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이학주 배우님은 마이네임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그리고 지금 공작도시까지 이제 전성시대라 할 만한 지금 시기를 보내고 계시고 TV 예능에도 요즘 등판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12번째 보조사제라는 작품은 이학주 배우님께 이제 소속된 학교 바깥에서 처음으로 외부 작업을 큰 작업을 하셨던 그런 단편 영화 작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던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우님께 이 12번째 보조사제가 갖는 의미 어떤 작품일까요? 근데 완전히 처음으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찍었던 작품은 아닌데 이게 되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운명처럼 만났던 작품이어서 제가 오디션 지원도 하지 않았었고 그냥 어떻게 친구의 소개로 제가 오디션을 보게 됐고 거기서 갑자기 제가 촬영에 임하게 됐고 거기서 또 감독님께서 제가 거기서 머리를 밀잖아요. 그 군대 회상신에서 그때 감독님이 직접 머리를 밀어주시면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었는데 정말 그게 지켜져서 좀 심지어 제가 영화도 되게 좋아해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죠. 되게 뜻깊은 저에게 있어서 그런 작품입니다. 머리를 밀어야 한다는 건 그럼 작품 최초에 처음 이제 합류하실 때부터 이렇게 다 알고 계셨던 이 작품을 하면 머리까지 밀어야 한다는 게 다 합의가 된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 어쩌다 그 상황까지 끌려가게 된 거 아닐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시나리오를 받고 그런 거를 생각할 여를도 없이 한 일주일이 안 남았었어요. 캐스팅되고. 근데 좀 약간 이상한 라틴어, 중국어, 영어 이런 걸 외워야 되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거를 간과하고 들어갔던 것 같긴 한데 좀 되게 바쁘게 준비를 하느라고 그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그 비하인드 제가 이따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강지숙 감독님은 올해 또 충무로 영화제 감독주간에서 강지숙 감독님도 올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으셨거든요. 올해 작품상을 받기도 하셨어요. 신작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작품 창문 너머에라는 작품인데 오늘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기 앞서서 신작 관련해서 혹시 간단하게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신작이라고 해도 2019년에 찍은 거여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가 그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엄마를 아빠와 함께 찾아다니는 어떤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월에 상영이 잡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작품도 꼭 같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차례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 먼저 12번째 보조사제 이야기 좀 더 해보자면 저는 방금 배우님이 들려주신 비하인드들이 너무 흥미로운데요. 거의 일주일 만에 이 작품에 나오는 기도문들, 영어, 라틴어, 중국어까지 나오고 노래도 하시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설정인데 그것들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셨다는 게 거의 지금 상상이 되지 않는데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 일주일의 시간 어떻게 보내셨던 것 같으세요? 거의 두문불출하면서 책에만 매달리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보조사제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런 구마에 대해서 제가 잘 네. 몰라서 거기에 관련된 영화를 먼저 보고 또 신부님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냅다 외우기 시작했죠. 이제 그거를 계속 외우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는 어린이 극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침에는 그거 하고 집에 와서 외우고 좀 바쁘게 지냈죠. 약간 저녁에 잘 때 그런 악령이라고 해야 되나? 악령에 대한 느낌을 제가 잘 모르니까 자기 전에 늘 한대수님의 지렁이라는 음악을 들었었어요. 네. 그 잘 때 들으면 좀 약간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걸 들으면서 조금 그런 두려움들을 이렇게 느껴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한대수는 원래 취향이셨어요? 원래 좋아하는 가수였나요? 아니면 장재현 감독님의 추천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제가 우연찮게 쇼미더머니를 봤는데 그게 누구지? 그 마미손 그 매드클라운 분이 나오셨던데 그거 앞에 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노래 중에 좀 이상하다라고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이제 보조사제를 하게 되고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그걸 들어봤죠 계속. 그럼 이제 촬영 전에는 그렇게 미리 일종의 분위기를 스스로 조성해 가시면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어떤 악령이나 공포의 차원을 좀 끌어올려 두셨는데 여기서 질문을 또 주시기를 이제 보조사제 촬영하면서 공포 때문에 집에서 방문을 닫고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묘했다는 인터뷰를 봤는데 아마 지금 해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촬영이 끝나고는 어떻게 사실 그 쉽지 않은 내용들을 촬영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떤 식으로 좀 다시 일상의 공기를 회복하셨는지 어떻게 약간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는지도 궁금해요. 회복의 시간을 가질 여를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 극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안녕 하면서 그 끝나고도 계속 그 공연을 계속 했었어요. 아침마다. 근데 그게 되게 묘했어요. 아침에는 어린이들을 만나서 어린이 극을 하고 저녁에 막 새벽까지는 이제 계속 그 악령과 싸우는 그런 연기를 하고 맨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그걸 하러 가고 이게 되게 묘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채워진다고 해야 되나? 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뭐 소진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채워지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 정통 어떤 메소드 방식으로 너무 전적으로 몰입했다면 배우를 굉장히 힘들게 했을 수도 있을 작품인데 물론 단편이라 기간이 짧긴 하지만 어쩌면 오전에 하는 어린이 극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조금은 지킬 수도 있었던 그런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또 아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 자체를 선택하신 것도 저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신인 배우로서 과감한 선택이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뭐 드라마, 영화나 장르물 일색이지만 특히 이 시기만 이때까지만 해도 한 2013년, 14년 이 무렵만 해도 특히 단편 영화에서 이렇게 작정한 오컬트물을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영화제나 평단에서 굉장히 주목했던 이유에도 그런 배경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오디션 끌려가셨다라는 비하인드를 들려주시긴 했지만 이 굉장히 낯선 시나리오 선택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냥 해보자 이렇게 그냥 쉽게 마음 먹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좀 도전의 의미가 있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뭐 김소민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때는 그냥 그 시나리오 보고 이게 뭐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또 이게 가늠이 전혀 안 되는 되게 경험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장재원 감독님이 제가 해와 크라제버거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딱 이제 차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얼마 받냐? 그래서 30만 원 그거 내가 줄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뭐랄까 제가 그때까지 그 돈을 받으면서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좀 뭐랄까 긴장이 됐죠. 큰 건가 보다 하면서 네. 그리고 장재원 감독님이 주는 어떤 그런 긴장감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좀 긴장을 많이 했었죠. 이렇게 그 당시에 봉급까지 오픈을 해주셔서 30만 원? 그때 알바비가 그렇죠. 네, 눈물의 스토리가 또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제 TMI를 말씀해주셔서 같은 학교라고 말씀해주셔서 저도 왠지 뭔가 하나를 보태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당시의 기억으로 모든 이제 신인 연출자들에게 영화 감독이 되고자 하는 영화 학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배우셨어요. 캐스팅을 못해서 안 달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고르는 과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때부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오히려 굉장히 저 그때 다 했잖아요. 저 그때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 바쁜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어떤 근력을 길러오신 경우가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강지숙 감독님 경우에는 일단은 저도 이렇게 관객분들과 뵙게 되면 감독님과의 만남이 생기면 아마 이전에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또 지금도 채팅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미드나잇 선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감독님으로부터 한번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미드나잇 선 어떤 이제 의미에서 좀 장명을 처음 시작하셨을까요, 감독님? 제가 네이밍 센스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늘 시나리오 쓸 때랑 이제 편집본 익스포트 할 때랑 이름이 늘 달라지는 편인데요. 미드나잇 선은 당시에 원래 시나리오 제목은 다른 거였었어요. 근데 뭔가 이 영화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일 것 같냐고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때 그냥 생각난 게 미드나잇 선이었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한밤중에 떠있는 어떤 태양이라는 의미 자체가 24시 버거킹 당시에 이제 24시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나 어떤 그런 공간을 좀 상징한다는 느낌도 있었고 이 주인공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출근을 할 때 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뭔가 좀 아이러니컬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당시에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장명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요. 왜 겸손하신 말씀을. 이 12번째 보조사제가 단편 영화계 안에서 장르 면에서 좀 새 흐름을 만들었던 작품이라면 미드나잇 선 역시도 당시로서는 감독님 농인 배우를 캐스팅해서 농인 남매의 삶, 그들이 이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부딪히는 현실의 장벽들을 그려낸 이야기로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영화가 드물고 당시로서도 감독님께서 기념비적인 시도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의 이 이야기의 최초의 구상점 같은 것이 감독님께 좀 어떤 식으로 피어났을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우연히 지인들이랑 같이 커피 마시다가 이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청각장애인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냐. 근데 제가 되게 그 짧은 순간에 당연히 듣는 게 소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못 듣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21살, 22살 그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 나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을까? 약간 거기에서부터 좀 문제의식이 생겼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다 못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대사가 들어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발전시켰었습니다. 오늘 또 이학주 배우님은 오늘 오전에도 이 미드나잇 선을 보고 오셨대요. 그 원만한 대화를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만큼 서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학주 배우님은 이 미드나잇 선이라는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감상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뭐라고 이제 말을 못하겠던 게 좀 이런 느낌을 갖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잠깐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입장을 돼보지를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가늠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통해서 보고 그러는 건데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되게 너무 리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막연한 또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좀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죠. 보면서. 근데 진짜 제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도 당연히 저의 편견은 다 그 듣고 싶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내 안에서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맞아요.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할 때 뭔가 섣불리 연민하거나 동정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공감하려는 과정에서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강지석 감독님은 12번째 보조사제 어떠셨어요? 저 12번째 보조사제 팬이죠.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 영화가 그 한예종 졸업영화제에서 맞아요. 먼저 상영을 했었는데 그때 가서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웠고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재현 감독님이랑 또 우연히 같이 춘천에서 GV 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 만나 뵙고 얘기를 했었고 같이 차 타고 서울 오고 그런 추억도 있고 근데 또 오랜만에 다시 12번째 보조사제 봤는데 지금 봐도 너무 잘 만들었다. 또 그때 못 봤던 게 또 보이는구나. 또 이학주 배우님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이후로 그럼 혹시 이학주 배우에 관해 저 배우 나도 뭔가 캐스팅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늘 해주신다면 늘 캐스팅하고 싶은 배우님이시죠. 연락은 주세요. 아니, 연락 주신 적 없으시죠? 연락 주시면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말아요. 네네. 아, 이거 아는 게 있지. 오늘 증인이 지금 너무 아 예. 많으시네요. 그렇게 됐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신 내용 중에 이제 미드나잇 선의 캐스팅 미화를 궁금해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제 이 병우를 연기한
김리우 배우가 실제 농인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할리우드의 경우는 작은 신의 아이들 이런 작품을 통해서 말리 매트린 같은 배우들이 일찌감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고 농인 배우의 존재감이나 그들과 같이 작업하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일찌감치 논의가 된 편인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 농인 배우의 존재나 그들의 이야기나 또 그들과 작업하는 환경에 대해서 참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미드나잇 선이라는 작품이 아직까지도 제작 촬영 이후 9년 정도가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그대로 고스란히 동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이유도 우리 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맥락에서 감독님은 어떻게 처음 김리우 배우님 만나셨고 또 같이 작업 같이 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변에다가 혹시 농인 배우 아는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워낙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리우 배우가 제 영화를 찍기 전에 그 김조광수 감독님의 사랑은 백도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친구가 이제 거기에 스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연히 이제 그 배우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영화를 찍기까지 좀 텀이 있었는데도 이제 계속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제 그 친구가 소개해주는 어떤 새로운 농인 문화나 이제 그런 걸 접하고 그러면서 시나리오도 더 발전시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에서 일한 거는 실제로 리우 배우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많이 도움을 받고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제 영화 이후에는 또 이제 작품을 아직 찍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오늘 영화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너무 좋으시잖아요. 클로즈업 샷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배우이신데 저도 작품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채팅창에 12번째 보조사제에서는 최부재가 다시 부모의식을 하기 위해 들어가며 영화가 끝나는데 이제 영화 전개를 보시면 뛰쳐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영화가 마무리가 되게 되죠. 검은 사제들과 달리 그 후는 어떻게 끝났을지 그러니까 배우님만이 생각하신 그 이후의 어떤 엔딩,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을지 혹시 그 뒷부분까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잘 부모의식하고 앞뒤를 빼내서 해피엔딩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엔딩 아닌가요? 그렇죠. 뭐 건강한 엔딩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뛰쳐나가서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싸울 수 있다. 왜냐면은 잡기 직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그러다 제가 뛰어나왔으니까 정신 재무장해가지고 잡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친구. 약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식으로 사실 이제 스피노프 격으로 장재현 감독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검은 사제들이라는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드셨고 그 토대가 12번째 보조 사제였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만큼 그때 이제 내가 아니라 강동원 배우를 캐스팅해서 좀 섭섭했다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너무 좋은 캐스팅이었고 되게 진작에 저분이 이제 여기 보조사제도 하셨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죠. 아니 진짜로 너무 잘 됐다고 너무 박수를 쳤죠. 진짜 촬영 그러니까 끝나고 영화관에 상영할 때 그 엔딩 크레딧 올라올 때 진짜 약간 울컥하더라고. 감독님이 진짜 해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런 작품이었어요. 검은사제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저 역시 12번째 보조사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관객이 한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12번째 보조사제 그리고 미드나잇 선 이 두 작품 모두 그 배우의 클로즈업이 보여주는 영화적 힘이 굉장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12번째 보조사제의 최부재 그리고 미드나잇 선의 병우 두 사람 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최부재는 깊은 트라우마가 있고 병우는 농인이어서 언어 대사로서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배우의 얼굴에 굉장한 파장을 만들어내고 영화에도 엄청난 밀도를 내는
그런 순간들을 두 영화를 통해서 아마 다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도 한참 이야기해보고 싶은 두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이제 여기 이학주 배우님이 와 계시니까 한번 일종의 연기론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항상 이 이학주 배우의 클로즈업을 볼 때마다 얼굴을 쓸 때, 표정을 쓸 때 정말로 과장 없이 쓰는 배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를테면 원래 이제 연출을 공부하셨다가 배우를 전향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배우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 연극에서부터 출발한 굉장히 과장된 연기를 일찍이 체화하기보다는 좀 거리를 둔 배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영화 연기, 카메라 연기에 있어서 배우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까요? 혹은 이런 연기를 지향한다 같은 것들을 12번째 보조사제를 찍을 무렵에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그냥 그때 그런 생각은 사실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카메라를 진짜 모르고, 진짜 몰라요. 진짜 촬영할 때 항상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좀 오픈을 좀 해서 얼굴을 보여줘야지라는 말 되게 자주 들어요. 이게 그거를 생각하려고 해도 머리가 못 따라가나 봐요. 이제 좀 더 그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좀 근데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죠. 좀 되게 예민하게 연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중해서. 근데 예민하려면 만약에 지금 여기가 이게 카메라고 제가 연기를 하는데 제가 예민하면 그 여기 카메라에 있는 게 싫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또 둔감해져야 되고 약간 그게 되게 뭐랄까 되게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좀 많이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간 또 다시 의식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과장을 잘 못하죠. 제가 과장을 잘 못해요. 근데 과장을 좀 싫어하는 건 아니고 과장을 적절하게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야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게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알아서 넘겨주셔서 그럼 제가 강지숙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네, 강지숙 감독님께서도 이 영화를 연출할 때 그 병우와 또 동생 희수에 대해서 이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한 숏들이 자주 느껴졌는데요. 특히 이 계속 밤을 배경이던 영화가 하루 밤을 새서 다가오는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만 같은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감독님께서 좀 꼽으시는 이 미드나잇 선 속에서의 그 두 캐릭터의 어떤 얼굴들, 순간들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순간을 촬영하시면서 가장 감독님도 아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두 남매가 다시 재회하는 장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괜찮냐고 묻는 그 장면의 얼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오늘 그 작품 어떤 구상점 얘기를 해주실 때 그 동생의 질문, 세상 사람들이 다 못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출발점이자 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 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시나리오 때부터 배우가 소화를 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쭉 됐던 걸까요? 네, 시나리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대사는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혹시 김민호 배우가 그 대사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한 적이 있나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뭔가 했을 텐데 그 친구도 이 대사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 병우가 버거에 양파를 빼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곤경에 처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동료와 갈등이 극에 치닫는 상황에서
자기를 스스로 때림으로써 이제 자기를 지켜내는 선택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 볼 때 그 장면이 유독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이 인물이 그동안 어떤 현실에 처해 왔는지, 그렇게 자기를 해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동안 살아왔을까를 그 장면 하나로 굉장히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 설정은 감독님 어떻게 처음 발상을 하시게 됐나요? 누군가의 경험이었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상상해서 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어디서 보거나 해서 넣은 장면은 아니고 경험담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상상해서 넣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12번째 보조사제를 제가 최근에 다시 보면서 좀 뜻밖의 느꼈던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 뭐 마이네임이라든가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든가 지금 또 공작도시까지 다 보고 나니까 뒤늦게 좀 드는 생각이요. 어쩌면 이 12번째 보조사제가 그 2021년에 어떤 수트 입은 배우 이학주가 나오기까지의 그 근본된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영화에서의 사제복, 그리고 올해 배우 이학주를 연출자들이 풀이할 때 뭐 쓰리피스 수트를 입히거나 어쨌든 이렇게 갖춰진 복장으로서 해석하는 게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혹시 뭐 그런 식으로 어울리는 복장이라든가 이미지에 관해서 연출자들로부터 뭐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세요? 수트 입은 이학주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도 좋더라고요. 맨 처음에 마이네임 저 의상 피팅을 하는데 옷들을 입는데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마이네임 이후로 이제 계속 그 옷들이 잘 어울린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사실 옷에 대해서 막 엄청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은데 좀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의상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좀 여러 직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좀 그러면서 전문직 같은 것들도 해보면 또 다른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을까? 저 혼자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하긴 그러고 보니 지하 세계에서부터 성직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의 레벨을 일찌감치 체험해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요새 이제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저희 기자들끼리는 도대체 이 배우 이학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통설 중에 또 하나가 그 이학주 배우가 보여주는 그 2인자로서의 매력, 2인자십에 뭔가 이 포인트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12번째 보조사제에서도 김신부를 돕는 보조사제로서 최부재가 있고 마이네임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누군가를 그 보필하는 역할에서 굉장히 빛이 나세요. 근데 그걸 그 디테일을 좀 보면 본인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와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보필하는 캐릭터는 한 끗 차이로 그 보필에서만 머무르고 자기 매력을 잘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앙상블의 조화를 이루면서 본인 매력도 또 깨알같이 어필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시다는 말이죠. 이제 달리 말하면 다른 배우와 호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고 상대 배우와 호흡하는 데 좀 각별히 배려를 많이 하시는 타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기하실 때 이런 앙상블에 관해서 확실히 나는 좀 주고받는 연기, 나이가 많은 배우나 조금 그동안 잘 부대끼지 않았던 배우들과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스스럼이 없다, 편하다 이런 감각이 있으신가요? 배우 본인의 어떤 성격으로부터 나온 자질일까? 그런 것들이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항상 촬영장에서 누군가와 씬을 할 때 조금 신기해하면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번에 연기 준비해 오신 연기 그리고 같이 맞추면서 그런 거 되게 듣는 걸 좋아해요. 좀 어떤 그런 분들의 연기들, 뭐
누가 됐든 좀 그리고 제가 좀 많이 기대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게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혼자서 이렇게 뭔가 하는 거가 좀 익숙하지 않고 그 장면이라는 게 좀 그래도 서로 의지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파트너로서의 2인자로서의 매력은 앞으로도 왠지 계속 개발해 나가시지 않을까. 그 영역을 지금 개척하는 선두에 서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슷한 역할이 들어오면 왠지 계속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팬으로서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안 2인자에 머무르는 3인자까지 안 떨어지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강지숙 감독님께 이번에는 드리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면 상대적 약자나 소수자 묘사에 있어서 이제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번번이 이제 어설픈 결과물이 나오거나 또 쉽게 포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창작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떻게 이런 지점에 대해 접근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영화를 만들 때 좀 염두에 두시는지, 굉장히 윤리적인 접근법에 있어서의 태도의 문제를 좀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정말 감독님들마다 각자 자신의 방법론이 있으실 테니까요. 약간 단서를 좀 들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독님?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작업을 하면서 계속 경계해야 되는 게 어렵죠.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당사자들이 괜찮을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심과 경계를 끊임없이 하고 전 당사자분들에게 어떤 코멘트를 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취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네. 된다는 말씀인 것 네. 같네요. 네. 리서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 미드나잇 선 같은 경우에는 리우 배우랑 어떤 관계를 맺고 이제 그것들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어떤 편견들도 되게 많이 발견되고 그럼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놓쳤을까?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끊임없이 좀 스스로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영화 봐주신 분들께서 영화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셨다는 전 느낌을 받는데요.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역시 미드나잇 선에서 노래방에서 희수가 소리를 느끼려는 듯이 스피커를 만지는 듯한 장면, 또 마지막에 병호가 보청기를 빼면서 이렇게 하면 참 잘한다라고 말하는 부분, 이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이 장면들은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상을 하시게 된 건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느끼려고 스피커에 손을 대는 장면은 이제 류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근데 류가 되게 춤추는 걸 좋아해요. 그 걸그룹 댄스를 되게 잘 추고 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음악을 느끼거나 이제 듣거나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진동으로 느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서 노래방 씬에서 스피커에 손을 대는 장면은 그런 식으로 캐치해서 썼던 것 같고요. 보청기를 빼는 장면은 희수랑 그 병우 캐릭터에 좀 차별을 두고 싶었어요. 병우는 아무래도 희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뭔가 아직 희수가 경험하고 있는 좌절을 미리 경험을 했던 어떤 사람으로서 자기만의 어떤 방어 기제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못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이렇게 영화가 끝나려고 했는데 자꾸 그 뒤에 어떤 병우의 리액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럼 그 순간에 병우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난 힘든 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청기 빼는 장면을 상상해서 느껴봤습니다.
비하인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구체적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몇 개 하자면 그 12번째 보조사제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이제 장르면에서 한국 단편 영화에 또 새 흐름을 주도한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도 사실 아주 첨예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지금은 군 폭력이라든가 또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많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를테면 넷플릭스 시리즈 DP 같은 작품도 아마 많이들 보셔서 그 생각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 이 12번째 보조사제 작업하실 때만 해도 아직 많이 이야기되지는 않았던 소재이고 단순히 군대 내 괴롭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이 암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배우로서도 선택이든 그 촬영 과정이든 그 당시로서는 좀 큰 경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장재영 감독님께서 어떤 식으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장면화를 해 나가셨어요? 궁금해요. 머리 깎으면서 뭐라고 회유하던가요? 배우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될 거야라고 하셨고, 네, 좀 그렇죠. 그게 어려웠어요. 그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약간 제가 경험해본 일은 아니어서 뭐 이걸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약간 어려웠었죠. 감독님 이거 찍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애초에 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던 거군요, 감독님이. 그렇죠. 그때 그냥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좀 그거를 찍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그걸 보여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트라우마를 보여주긴 줘야 되는데 이게 네. 이것으로 이거가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막 이런 것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최부재가 그 영신의 집에 들어갈 때 골목길 너머에서 봤던 어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네. 영화 후반부에 그 군대 선임들의 그 실루엣으로 조금 구체화되는 순간 같은 것들이 네. 저는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장치라고는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가운데 이제 트라우마 씬이 있고 나서 그 그림자가 이렇게 선명해질 때 이 최부재라는 사람의 내면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는 순간 같은 것들이 이 12번째 보조 사제를 볼 때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물론 공감은 갑니다. 그 장면 자체를 넣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당시로서는 어떻게 큰 고민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장면을 언급한 이유는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아픈 트라우마가 이 사람의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뛰쳐나가서 거리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이 사람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가 시나리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 같거든요. 그리고 연기로서도 어려운 지점일 텐데 제가 12번째 보조사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그 김신부님께서 아가토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마치 최부재의 얼굴에서 안개가 싹 걷히는 것 같은 이 사람 안에서 무언가 탁 깨어나는 것 같은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배우님께서는 이 캐릭터가 최부재 캐릭터가 아가토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그러니까 김신부에게서 어떤 다시 돌아오라는 그 부탁을 다시 받을 때 그 순간에 연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그게 원래는 그냥 내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신부님들 다큐를 보는데 항상 누구 이렇게 보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세례 같은 거 받을 때는. 그래서 네 여기 있습니다. 뭐 그게 대단한 애드립은 아니지만은 감독님께 네 여기 있습니다로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가지고 그거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찍었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게 딱 들더라고요. 그때 그 봤던 다큐에서 내가 다시 이렇게 딱 돌아오는 듯한 내가 이걸 다 버리고 갔다가 다시 나를 불러줬다 그러면 네 여기 있습니다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어떤 순간이에요. 맞아요. 되게 네. 되게 전율이 짜릿했던 약간 네. 하는 별 대사는 아닌데 저 혼자는 그랬죠.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별대사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너무나 상징적인 기능을 하는 대사이고 그것이 배우님으로부터 나온 거였군요. 살짝 흘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두 가지 정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팬분이 남겨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학주 배우님, 멜로 드라마와 의사 역할 많이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이 외에도 또 하고 싶은 역할이나 장르 드라마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이제 직업 세계를 또 탐방하고 싶으신지, 혹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으신지요? 뭐 어디든 가서 2인자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멜로도 좋고 뭐였죠? 의사 그 아까 말했던 그 전문직의 네. 가운을 입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뭐 액션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좀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거는. 근데 이제 뭐 이게 어떤 게 저한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박수 한번 쳐드려야 예.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이 유니폼과 함께하는 배우 이학주의 커리어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지숙 감독님께는 이제 최근에 발표하신 신작과 더불어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의 작품들에서 노인 여성이나 다문화 가정의 여성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님의 어떤 시선, 관심의 원천은 무엇인지, 그 힘은 무엇일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 때 뭔가 시나리오를 되게 여러 개 쓰시는 감독님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냥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좀 화두가 되고 관심이 가고 좀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어떤 대상이나 이제 뭐 인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편이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시기적으로 늘 그런 관심을 따라갔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곁에 있는 여성들 혹은 약자들에게서 감독님도 모르게 시선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요구하네. 근데 저는 제가 만든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어떤 약자라거나 소수자라거나 그렇게 바라봤다기보다는 그들의 모습 안에 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워서 오시는 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극장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연말이니만큼 이제 두 분께 학주 배우님 그리고 지숙 감독님 연말과 신년에 혹시 뭐 작품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뭐 어떤 계획이나 좀 소망을 갖고 계신지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또 학주 배우님 올해 너무 바쁘셔서 개인적인 시간 많이 보내지 못하셨을 것 같고 또 휴식이 절실하실 것 같기도 한데 좀 새해에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하고 싶은 곧 이제 뭐 계획된 거는 곧 잡지들이 나오고 작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권투를 배우고 있어요. 안 배워봐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시간이 있을 때 뭐 해보고 싶어서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선가 써먹을 날이 왔으면 좋겠어. 어떤 작품에서든
그렇습니다. 네. 그 마이네임에서 한소희 배우와 이제 후반부에 싸울 때 유독 이제 그 마이네임 여러 액션 씬들 중에서도 회자되는 액션이었는데 한소희 배우 그 집에서 싸울 때요. 왠지 그 내공이 그러니까 권투로부터 나온 거군요. 그 무렵 시작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저 3일 4일차가 어제도 못 갔고 오늘도 못 갔네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신년에 꼭 이제 줄넘기 이상의 단계로 빠르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독님 혹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 시국인 만큼 조용히 지내고 있고 오늘 이 상영회가 제 연말의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남은 연말이나 새해도 조용히 집에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 이렇게 보내기 드리는 좀 섭섭하니까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네, 대설 특보가 내린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또 학주 배우님과 같이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하필 이렇게 되게 힘든 날이고 또 그러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감독님과 이제 관객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또 보도사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또 만날 날이 금방 오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정말 이렇게 눈 펑펑 내리는 날이어서 다들 더 추억으로 오래 남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다 같이 찍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사진 안 나오네. 여기도 앉아야 되나?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여러 장 찍겠습니다. 제가 무슨 카메라로 그냥 찍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손에 딱 쳤어요. 예? 손이 어제 몸이 다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라방이요. 라방이요. 하셨다며. 네? 모카랑.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퇴장 이따 앞쪽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상영이 있어서 우선 올라가셔서 1층에서 네, 보실 게 네. 있으면은 그 1층에서 1층 하시면 좋을 것 1층에서 돼요. 같아요. 네. 네네네.